아들을 죽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중전을 폐위시킨 광해군의 비정한 비밀 광해군과 임목대비. 어머니라 부를 수도 여인이라 부를 수도 없었던 그 살 떨리는 긴장을 아십니까? 왕위에 오른 사내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칼을 든 적이 아니라 내 침소 문 밖에서 숨죽이고 있는 핏줄입니다. 19의 꽃다운 나이에 선조의 계비가 되어 자신보다 나이 많은 의부사들 광해를 마주해야 했던 임목대비. 그리고 광해, 그는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의 손에 동생의 피를 묻혔습니다. 살려달라 울부짖는 어린 동생의 비명을 뒤로하고 그는 왜 자신의 새어머니를 차가운 골방에 가둬야만 했을까요? 캄캄한 대궐밤, 서늘한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왕의 거친 숨소리와 폐비가 된 여인의 흐느낌. 그저 정치적 숙청이라 하기엔 너무나도 관능적이고 비정한 두 남녀의 심리적 대치가 지금 시작됩니다. 권력이라는 독한 술에 취해 어머니를 버린 왕의 고독한 밤, 그 이면에 적나라한 진실을 파헤쳐 보시지요. 에헤라, 인생사 구비구비 사연 없는 집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구중궁궐 만인지상의 자리에 앉은 임금의 침소만큼 시린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때는 바야흐로 광해 즉위 5년 개축년의 어느 무덥고 습한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달도 숨어버려 칠흑 같은 어둠만이 궁궐의 기와 지붕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요. 임금의 거처인 대전 안 촛불 몇 자루가 위태롭게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타들어가는 심지가 마치 피를 머금은 듯 붉고도 서늘했습니다. 광해군은 벌써 사흘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용포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채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짚으며 긴 숨을 내쉬었지요.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어 마치 짐승의 그거 같았고 입술은 타들어가는 가뭄 논바닥처럼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여인이자 나보다 한참이나 어린 새어머니가 낳은 동생이 내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면 그 잠자리가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광해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영창이라는 이름이 독사처럼 따리를 틀고 앉아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지요. 죽여야 한다. 죽여야만 내가 왕으로 남는다. 이 서늘한 문장이 심장 박동과 함께 쿵쾅거리며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서늘한 바람이 문틈을 타고 들어와 촛불의 멱살을 확 낚아챘습니다. 광해는 움찔하며 옆에 둔 칼자루를 으스러지게 꽉 쥐었습니다. 누구냐? 걔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쇠소리처럼 들렸고 그 안에는 공포와 광기가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직 어둠 속에서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울 뿐이었지요. 그는 문득 자신의 몸을 훑고 지나가는 바람에서 죽은 선조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젊은 여인 임모. 그 여인의 향취가 떠오르자 광해는 묘한 자괴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나보다 어린 그 여자가 어머니라니 아버지는 어찌 그리도 탐욕스러우셨나? 광해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끝에 닿는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마치 얼음 송곳처럼 그의 신경을 찔렀지요. 광해는 문득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왕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에 떨며 눈을 부릅뜬 짐승 같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팍을 움켜쥐었습니다. 용포 안에 거친 살결이 손톱에 긁혀 붉은 자국을 남겼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심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태울 듯 했습니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갈증입니까?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파괴 본능입니까? 그는 다시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독한 술이 위장을 뒤틀어 놓았지만 머릿속의 환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님, 살려주세요. 너무 뜨거워요. 강화도 골방에서 뜨거운 구들방 불길에 말라 죽어가는 어린 영창의 비명이 귓가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광해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닥쳐라.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내가 이 자리에 앉기 위해 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놈들이 알기나 하느냐? 그의 용포가 땀과 쏟아진 술에 젖어 몸의 굴곡을 그대로 드러내며 축 늘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연하고도 섬뜩한지 만약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면 숨도 쉬지 못했을 겁니다. 왕의 침소는 이제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육을 준비하는 도살장이자 스스로를 가둔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광해는 그 밤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서라도 이 불안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이제 단 한 사람, 영창의 생모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임목을 향해 시위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경운궁 서쪽 끝, 이제는 서궁이라 불리며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임목대비. 한때는 조선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이었으나 지금은 아들을 잃고 목숨만을 부지한 채 죽음보다 더한 지옥을 견디고 있었지요. 그녀의 나이 고작 29. 한창 꽃을 피워야 할 나이에 그녀의 방 안에는 오직 향 연기와 소복의 서늘한 기운만이 가득했습니다. 방 안은 숨이 막힐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임목은 하얗게 질린 손으로 식어버린 찻잔을 쥐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텅 빈 허공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불쌍한 영창아. 그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흐느낌은 노래보다 애절했고 통곡보다 깊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 위로 흩어진 검은 머리카락은 마치 상처 입은 새의 날개처럼 보였지요. 그녀의 살결은 햇빛을 보지 못한 지 오래되어 투명하다 못해 푸른 핏줄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그 연약한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소복 사이로 드러나는 하얀 목덜미가 처량하게 빛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궁의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사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마침내 그녀의 방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임목은 몸을 떨며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나를 죽이러 왔구나. 아들을 보낸 그곳으로 나도 가겠구나. 그녀는 차라리 죽음이 반가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자객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임목에게 예를 갖추지도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의 새어머니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증오와 그리고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광해의 시선은 임목의 가녀린 목덜미와 슬픔에 젖어 파르르 떨리는 어깨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며 자신의 아버지, 선조를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가진 그 거룩하고도 가녀린 어머니의 이름이 증오스러웠을까요? 광해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임목은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을 덮치자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전하, 이제 제 보잘것없는 목숨마저 거두러 오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왕을 향한 서슬퍼런 원망이 날카롭게 담겨 있었습니다. 광해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어찌 그리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소자는 그저 어머니의 안위가 걱정되어 온 것뿐입니다. 광해의 손이 임목의 턱끝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거친 손가락 끝에 닿은 그녀의 살결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임목은 그 접촉에 온몸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광해의 눈빛이 더욱 깊고 어두워졌습니다. 영창은 갔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대왕 대비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죄인 김씨만이 있을 뿐이지요. 그의 목소리는 임목의 귀가에 독액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임목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차라리 죽여라. 내 아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 나를 이렇게 능멸하느냐. 광해는 그녀의 발악을 즐기는 듯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이 커질수록 자신의 불안이 조금씩 상쇄되는 묘한 쾌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녀의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초라한 가구들과 먼지 쌓인 서늘한 공기. 여기가 어머니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폐위의 교서가 곧 내려질 것이니 이제는 어머니라 부르는 수고로움도 덜겠군요. 광해는 뒤를 돌아 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직전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광해는 자신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알 수 없는 감정을 억누르며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부디 오래도록 살아서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지켜보십시오. 그것은 왕으로서 내리는 가장 비정한 저주이자 인간으로서 내뱉는 가장 고독한 신음이었습니다. 그 밤 서궁의 담장은 더욱 높아졌고 임목의 방 안에는 핏빛 눈물만이 소리 없이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습니다. 이제 대궐 안에는 사람의 숨소리보다 칼날이 칼집을 스치는 서늘한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거처하는 대전은 이제 더 이상 성스러운 정사를 논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굶주린 늑대들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침을 흘리며 으르렁거리는 소굴과도 같았지요. 광해군 앞에는 산처럼 쌓인 상소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같이 끔찍하고도 비정했습니다. 전하, 어머니를 폐위하소서. 아들을 죽인 죄인의 어미를 어찌 대비로 모시겠습니까? 명분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왕실의 뿌리가 흔들릴 것입니다. 광해는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붓끝은 마치 살을 에는 추위에 노출된 것처럼 바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그의 손등에는 푸른 힘줄이 툭툭 붉어져 나왔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짙은 자줏빛 용포의 깃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르신들 생각해 보셔요. 아무리 비정한 왕이라 해도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어머니라 불렀던 여인을 버리는 글자를 쉽게 쓰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끊임없이 간신들의 뱀 같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전하, 지금 결단하지 않으시면 전하의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임목의 원한이 서린 저 서궁을 허물지 않으면 전하의 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광해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가득 서 있어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귀신이라도 본 듯 했지요. 그는 곁에 둔 독한 술을 사발째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술이 불덩이 같았지만 가슴 속의 서늘한 공포는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옆에 놓인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상투와 풀어헤친 가슴팍. 그곳에는 왕의 위엄은커녕 권력이라는 독에 중독되어 미쳐가는 한 사내의 적나라하고도 추악한 육신만이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사내가 자신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너는 이미 동생을 죽였다. 이제 어머니를 버리는 것이 무엇이 대수냐? 내 이미 손에 피를 묻혔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주저하랴? 내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광해는 짐승 같은 괴성을 내지르며 붓을 먹물에 푹 담갔습니다. 벼루 위의 먹물은 마치 영창대군의 피가 굳어버린 것처럼 검붉게 타올랐지요. 그는 종이 위에 폐위라는 두 글자를 내려치듯 써 내려갔습니다. 글자를 쓰는 그의 팔 근육이 꿈틀거렸고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의 촛불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금기된 주술을 부리는 광기 어린 무당처럼 기괴하고도 관능적이었습니다. 왕의 권력이 가장 잔인하게 발현되는 순간 그 이면에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이 찢겨나가는 비명과 쾌락이 섞여 있었지요. 그는 글을 다 쓰고는 붓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검은 먹물이 그의 하얀 버선 등에 튀어 얼룩을 남겼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광해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는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이제 됐다. 이제 아무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내가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지만 그의 웃음소리는 천마디 통곡보다 더 구슬프고 처연했습니다. 어두운 천장 위로 죽은 동생의 환영이 아른거리고 소복을 입은 임목의 슬픈 눈동자가 자신을 저주하며 노려보는 듯했지요. 광해는 자신의 가슴팍을 손톱으로 긁어내리며 신음했습니다. 용포 밑에 살결이 찢겨나가는 고통조차 권력의 희열에 묻혀버린 그 밤, 조선의 태양은 스스로 빛을 잃고 핏빛 어둠 속으로 침잠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자 하나로 인해 앞으로 벌어질 피바람을 예견한 듯 대궐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차가운 안개가 대궐을 감쌀 무렵 서궁의 문은 거칠게 부서졌습니다. 육중한 빗장이 풀리고 대못이 뽑히는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걸음걸이와 같이 불길했지요. 임목은 밤새 한숨도 이루지 못한 채 방 한가운데 정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광해군이 보낸 아직 먹향이 채 가시지 않은 비정한 교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죄인 김씨를 서인으로 강등하여 서궁에 가두노라. 이제부터 너는 대비도 왕실의 일원도 아니다. 군사들이 방 안으로 무례하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한때 국모였던 임목의 가녀린 팔을 무악하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대비의 위엄을 상징하던 화려하고 무거운 당이가 거친 사내들의 손길에 맥없이 찢겨나갔습니다. 비단이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임목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그녀의 하얀 속적삼이 드러나고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비치는 그녀의 목덜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희고도 서글펐습니다. 이놈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 아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영혼까지 갈기갈기 찢으려 하느냐? 임목은 피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에게는 자비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머리에 꽂혀있던 옥비녀를 빼앗아 차가운 땅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칭그렁하며 비녀가 깨지는 소리는 임목의 마지막 자존심과 품위가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뽀얀 살결은 거친 군사들의 손길에 눌려 붉게 멍이 들었고 차가운 바닥에 내팽개쳐진 그녀의 몸은 추위와 수치심에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들. 이 처참한 현장을 멀리서 숨죽여 지켜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그는 차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에 의지의 임목의 처절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잃고 직위를 뺏기고 이제는 한낱 서인이 되어 짓밟이는 여인. 광해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서렸습니다. 그것은 정적을 완벽히 제거했다는 승리자의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한때 어머니라 불렀던 여인의 무너지는 육신을 보며 느끼는 비릿하고도 은밀한 가학심이었을까요? 임목은 고개를 들어 문 밖의 어둠을 매섭게 응시했습니다. 마치 그 어둠 속에 광해가 숨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광해 내 놈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어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니 하늘이 반드시 내 놈의 자리를 피와 눈물로 물들릴 것이다. 내 살아서 내 놈의 파멸을 지켜보리라.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뺨을 타고 내려가 하얀 속적삼을 적셨습니다. 젖은 얇은 옷감이 그녀의 굴곡진 몸매에 차갑게 착 달라붙어 그녀의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더욱 처절하고도 관능적으로 돋보이게 했지요. 광해는 그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인지 아니면 억눌린 공포인지 알 수 없는 뜨거운 열기가 그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군사들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가라. 단 한 조각의 햇살도 저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저 여인이 이승의 빛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라. 육중한 문이 다시 닫히고 거대한 대못이 박히는 소리가 대궐 전체에 메아리쳤습니다. 임목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조선의 어머니는 그렇게 살아있는 시체가 되어 서궁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광해는 멀어지는 자신의 발소리를 들으며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지워지지 않는 피 냄새와 차가운 권력의 비정한 향취만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궁의 문은 굳게 닫혔고 세상은 그곳을 서쪽의 궁궐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무덤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임목대비 아니 이제는 죄인 김씨라 불리는 여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화려한 비단 대신 거친 삼배옷이 그녀의 고운 살결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한때는 향기로운 꽃물에 몸을 씻고 비단 이불 아래 잠들던 그녀였으나 이제는 곰팡이 냄새 가득한 골방에서 깨진 바가지에 담긴 찬물로 끼니를 때우며 겨우 목숨을 부지했지요. 한겨울의 서궁은 그야말로 얼음지옥이었습니다. 구들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혼잎을 한 장으로 버티는 임목의 몸은 밤마다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렸지요. 그녀의 하얀 손가락은 동상에 걸려 진물이 났고 눈가는 피눈물이 말라붙어 거칠어지다 못해 짓물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놀라운 것은 그 비참함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는 숯불처럼 더욱 형형해졌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리라. 내 아들을 죽인 저놈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전까진 절대로 눈을 감지 않으리라. 그녀는 자신의 손톱으로 바닥을 긁으며 그 고통을 증오의 땔감으로 삼았습니다. 가끔은 너무 추워 자신의 살을 꼬집으며 정신을 차렸고 그럴 때마다 소복 사이로 드러난 앙상한 뼈마디는 보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팠지요. 반면 대궐의 주인 광해군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매일 밤 화려한 연회를 열고 궁녀들의 살결 속에 파묻혀 독한 술을 마셨으나 그의 눈은 언제나 텅 빈 무덤처럼 공허했습니다.
술기운이 오르면 그는 비틀거리며 서궁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아직 살아있느냐? 왜 죽지 않는 것이냐? 어서 그 숨통을 끊어버려라. 그는 괴성을 지르며 술잔을 내던졌지요. 그는 밤마다 인목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그녀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꿈에 가위 눌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 일쑤였지요. 땀에 젖은 몸으로 일어나 곁에 누운 궁녀를 인목으로 착각해 목을 조르기도 했으니 그 광기가 얼마나 극에 달했겠습니까? 광해는 자신의 육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의 부드러운 손길조차 그에게는 살을 에는 칼날처럼 느껴졌고 화려한 침소는 가시방석 같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지켰으나 평안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는 가끔 한밤중에 홀로 서궁 담벼락 밑을 서성였습니다. 담 너머로 들려오는 가느다란 신음소리에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그 소리가 멈추면 마치 자신이 죽은 것 같은 공포를 느꼈지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이 뒤섞인 기괴한 감정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황의 육신은 권력의 무게에 짓눌려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고 폐비가 된 여인의 영혼은 복수라는 독을 마시며 더욱 단단한 강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대치는 이제 조선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서궁은 원한으로 빚은 칼날을 갈고 있었고 대전은 광기로 쌓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개해년 3월 12일 밤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에는 예사롭지 않은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요. 광해군은 그날따라 더욱 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궁녀들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억지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살결조차 그의 떨림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능양군을 앞세운 반정군이 홍제원에 집결하여 창의문을 부수고 대궐로 들이닥쳤습니다. 반역이다. 반정이 일어났다. 장령들의 처절한 외침이 대궐을 가득 메웠고 수천 개의 횃불이 밤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광해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왕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목숨을 구걸하며 어둠 속을 기어다니는 한 마리 가련한 짐승의 모습이었지요. 그는 도망치며 불타는 대궐을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했던 전각들이 불길에 휩싸여 무너지는 소리는 마치 자신이 쌓아온 권력이 부서지는 비명 같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지키려 했던 그 왕자가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 같았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가 숨어든 곳은 하급 내관의 집 골방이었으니 만인지상의 제왕이 겪는 추락은 그토록 처참하고 비정했습니다. 한편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서궁의 문은 거친 함성 속에 다시 열렸습니다. 대비마마, 반정군이 왔나이다. 이제 원수를 갚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정군의 장수들이 인목대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목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몸은 쇠약해져 뼈만 앙상했으나 그 눈빛만큼은 천년을 묵은 서리처럼 날카로웠지요. 그녀는 거친 삼배옷을 입은 채로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묶고 궁궐의 중심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걷는 길마다 반정군들이 횃불을 들어 길을 터주었고 그 붉은 빛이 그녀의 창백하고도 서슬퍼런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가 대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로잡힌 광해군이 포박된 채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있었지요. 인목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자신을 폐위시켰던 조선의 왕. 그러나 지금 그녀 앞에 있는 것은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살려달라 읍소하는 초라한 죄인이었습니다. 인목은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마그마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함께 파멸해버린 세월에 대한 통곡이었을까요?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눈에서는 증오보다 깊은 슬픔이 서린 핏물이 고였습니다. 광해, 내 놈이 정녕 이날이 올 줄 몰랐더냐? 내 놈이 흘린 피가 이제야 너를 삼키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타오르는 대궐의 불꽃보다 더 뜨겁고 시리게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10년의 한이 맺힌 여인의 걸음걸이는 대궐 바닥을 울리며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을 유배지로 보내기 전 인목대비는 그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불타버린 대궐 한 구석 서늘한 달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요. 광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터져 피가 맺혔고 한때 눈부셨던 용포는 갈기갈기 찢겨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임목은 그런 그를 한참 동안 시린 침묵 속에 바라보았습니다. 내 놈이 내 아들 영창을 죽일 때 그 어린 것이 뜨거운 방바닥에서 살려달라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울부짖을 때 너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임목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예리한 비수가 되어 광해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광해는 바르르 떨며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켜야만 내가 사람으로 대접받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 자리가 나를 미치게 했습니다. 임목은 핏빛 미소를 지으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왕의 자리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더냐? 너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금수의 길을 택했다. 어머니를 버리고 동생을 말려 죽인 금수 말이다. 임목은 천천히 다가가 광해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광해의 눈에는 죽음보다 깊은 후회와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임목의 눈에는 천년의 한이 서린 도끼가 가득했지요. 하지만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권력이라는 괴물에게 영혼을 잠식당한 두 인간이 느끼는 동병상련이었을까요? 광해는 임목의 차가운 손길에서 예전 선조 임금이 살아계실 적 자신을 인자하게 바라보던 젊은 어머니의 향취를 아주 잠깐 느꼈습니다. 그는 그대로 임목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소자를 죽여주십시오. 제발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저를 꺼내주십시오. 임목은 그의 머리칼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손톱이 광해의 두피를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혔지요. 죽음은 내 놈에게 너무나 과분한 잡이다. 너는 살아서 보거라.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나라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내 이름이 역사에 어떤 더러운 이름으로 기록되는지. 너는 차가운 선바람 속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내 아들의 비명을 환청으로 들어야 할 것이다. 임목은 그를 밀쳐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광해군은 강화도로 다시 제주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18년을 더 살며 임목의 저주대로 고독과 추위 속에 말라 죽어갔지요. 임목 대비 또한 복수에는 성공했으나 잃어버린 아들과 부서진 10년의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궁궐의 깊은 방 안에서 고독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르신들, 왕이 되기 위해 어머니를 버린 사내와 복수를 위해 평생을 독을 품고 산 여인. 이들의 이야기에 진정한 승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권력이라는 허망한 꿈이 남긴 핏자국과 천년을 흘러도 마르지 않을 통안의 눈물만이 야사에 전해질 뿐이지요. 구중궁궐 깊은 밤, 지금도 바람을 타고 그들의 서늘한 숨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오늘 광해군과 임목 대비의 비정한 야사, 가슴 뭉클하고도 소름 끼치게 들으셨나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천륜을 어겼던 광해군의 고독한 광기와 아들을 잃고 지옥을 견뎌낸 임목 대비의 처절한 복수.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만드는지,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패자들의 눈물은 우리 가슴 속에 더 깊은 울림을 주는 법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구수하고 더 야릇하며 더 가슴 절절한 조선의 비사들을 보따리에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밤 평안하고 깊은 잠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